예,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들으신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고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법원의 판단, 지난 13일 날 최순실 씨 징역 20년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병우 전 수석이 갖는 어떤 역할이랄지 또 그 자리랄지 이런 걸 봤을 때 선고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일단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은 계속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막 얘기하고 본인은 죄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권남용에 죄가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뭐 문체부 직원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CJ ENM에 관련된 공정위로 하여금 CJ ENM을 조사하게 한 거. 이거는 직권남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무죄로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석수 전 감찰관 개인의 비리를 조사하던 감찰관의 조사를 방해했던 행위라든지 아니면 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비위가 있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들을 법원이 판단한 게 저는 의의가 있다고 보고 물론 뭐 국민들이 볼 때는 형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그토록 본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의적으로 본인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것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생각이 됩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오늘 선고 이후에 우병우 전 수석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지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한데 예전에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보여줬던 그런 태도들 논란이 좀 되지 않았었습니까? 레이저 눈빛을 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은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집행유예를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8년 검찰이 구형했을 때 정치 보복으로 우병우 전 수석은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법원이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병우 전 수석이 얘기했던 이유는 민정수석의 역할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과연 그건 법원이 어디까지 역할 범위를 상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의 이제 판단의 의미가 있는 거는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 말 그대로 그 민정수석이 충분히 감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안종범의 비위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까지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은 이번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다퉈야 될 재판은 뒤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와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범죄로서 판단돼야 될 재판이 남아 있어서 여기는 아마 집행유예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 재판에서조차 실형이 선고됐다는 거는 추후에 있는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별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것도 불리한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법을 다루었던 사람으로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고 사실 고견을 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은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 이 부분은 분명히 두고두고 뭐 이후의 재판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질타하냐면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호유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좀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병우 전 수석의 문제부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가 굉장히 쌓이고 누적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국민들의 폭파로 이어지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태로 이어졌는데 정치적인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일 수 있는 거고 그 손실을 충분히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신호장치들이 특히나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방조했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제 소환 논란도 있었죠. 2심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항소를 하겠죠. 뭐 대부분 항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본인은 죄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법률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꾸라지로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본인의 어떤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항소를 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도 곧 항소했고요. 또 검찰도 항소했고요. 그렇죠. 이후에 재판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국정농단 관련 재판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애순 한 명인데 그렇죠? 51명인데 예. 49명이 이미 이제 재판 1심 선고를 마쳤고요. 조은동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 결심 공판은 아마 27일쯤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맞습니다. 나옵니다. 예. 글쎄요. 거기 사실은 최후 진술을 하잖아요. 결심 공판 그렇죠. 보면. 예. 그날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선고가 되기는 한 2, 3주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길게는 뭐 3월 초나 3월 중순쯤에 아마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결심 공판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는 최후 진술도 할 것이고 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찰 입장이나 또는 변호인 입장에서 뭔가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바로 그날 선고가 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2주에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 선고 공판이 나기 때문에 예. 3월 한 중순쯤 그쯤에서 아마 선고 공판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월 5일 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그리고 23일 날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자, 일련의 이 국정농단 관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이것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일단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거를 비춰볼 때 이 모든 행위의 거의 대다수가 공동 정범으로 기록이 돼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에 대한 행사나 승인이 없었으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애당초 불가했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형이 구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이제 뭐 구형은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1심 선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는 건데 예. 지금 가장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와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 있는 거고 받은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인데 예. 지금 재판부 판단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차이도 있는 거고요. 말을 이거를 빌려준 거냐 소유를 갖고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당히 중요한 유무죄 판단이 근거거든요.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본인 스스로가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판단이 될 거라 이 부분을 이제 이번 1심 재판부는 어떻게 선고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 건데 예.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이 재판 과정이 너무 길게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끝남과 동시에 사실은 이 국면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파장이 어디로 미칠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건데 예.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중형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라면 예, 예. 그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의 동정 여론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걸 토대로 오히려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론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까지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발 성추행 파문 얘기입니다. 이윤택 사태로 이어지면서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는데요. 이 문제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어제 이제 뭐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뭐 논란이 좀 있었죠. 뭐 그랬죠. 다른 부분인데 이건 뭐 예. 직접적인 미투 운동과 관련시킨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폭로 그 행위 자체가요. 글쎄요, 이거 입에 담기도 어렵고요. 가학적인 어떤 성행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경찰이 이제 내사를 넘어서 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특히 문학의 예술계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문학 예술계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 뭐 조민기 씨 사태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긴 해서 검찰도 물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 사회 조직 모든 조직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적인 것은 문학계에서 이런 성추행 사건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사이비 종교인 것처럼 배우들을 순차적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추행 현장에 이윤택 씨한테 들여보내서 그날 누가 들어가서 어떤 성추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버젓하게 일어났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사과를 하면서도 미리 준비하고 이제 예행 연습까지 하면서 실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했다는 것도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고요. 최근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조그만 극단을 준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은 뒤에서 조정하고 4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전면에 나오겠다고 하는 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 국민들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을까? 또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나 하는 부분들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예. 이윤택 씨도 그렇지만 연극계 전체에 이런 어떤 카르텔이라고 그럴까요? 잘못된 행위를 보호하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파헤치지 않으려고 하는 예. 그런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를 자아내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만시지탄의 느낌이 듭니다만은 인권위원회에서요 문화예술계 성추행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다음 주 초에 공공부문 성희롱 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그런 소식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권력이 같이 좀 개입되고 결부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하게 됐을 경우에 피해자가 이걸 자신에게 폭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묵인하고 방조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얘기도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폭로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여기서 보호해줄 장치가 없게 되면은 리허설이니 이런 것들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건데 일종의 여기서 내가 무너지게 됐을 경우는 우리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운명 공동체와 같은 성격으로 묶여 있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투 캠페인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계기가 됐던 건 서지현 검사의 폭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지현 검사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검찰 조직 내에서도 진상조사단을 출범했지만 어저께 서지현 검사 측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사단을 방문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문제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거의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단순 가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같이 그걸 보고도 묵인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어디까지 우리가 좀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또 법적인 처벌,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대표 그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주적 발언에 대해서 예. 법적 대응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고발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신속하게 했는데 이 주적 예.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싫어한다고 꺼려한다 해야 할까요? 그렇죠. 예, 그런 단어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예. 주적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좀 심한 단어죠.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실 북한을 두고서 하는 얘기지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그런 얘기를 쓰기는 상당히 좀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단어의 내용보다도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이 주적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예. 안철수 대표는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남경필 지사와 안철수 대표가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주적으로 삼겠다고 하면 자유한국당까지 아우르는 보수 전체를 통합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적이 예를 들면 뭐 보수 정당이 보수의 어떤 적통 경쟁이라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하나의 몸이고 예. 결국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의 아이콘을 우뚝 서려고 하는 것이고 저분은 자유한국당마저도 함께 통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예. 하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적이란 발언 자체가 발언의 그 단어의 어떤 강한 의미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예. 그렇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주적으로 적시하는 순간 자유한국당까지 아우르는 보수 전체의 대통합을 안철수 전 대표가 꿈을 꾸고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고 하는 예.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뭐 선거 연대를 할 수 있을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해석까지도 가능해지잖아요. 어떤 박지원 의원이 단순히 안철수 대표 전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만무하고요. 예. 뭐 정치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방선거 판세에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예. 같은 색채를 갖고 있고 결국은 두 당은 합쳐질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 현재 새로 만드는 민평당인가요? 민평당이 어떤 지형이랄까 정책 지형을 좀 확장시키고 본인들이 호남에서의 맹주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예.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자, 이제 1대1 구도를 형성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진영의 1대1 구도가 형성되면은 민주당과도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당이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들을 계속 타진하는 모습을 좀 취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볼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결국 연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 출범하게 돼서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들을 보여주게 되려면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반드시 시도해야 됩니다. 근데 선거를 현실적인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다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의 안철수 대표가 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됐을 경우 지금 현재 경기지사랑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인 남경필 지사와 유정복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자연스럽게 연대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박지원 대표가 찌르면서 예.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참신한 이미지에는 좀 흠집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이제 통일부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입니다. 통전부장이죠. 대남 네, 그렇죠. 관련된 일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 폐막식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을 하게 됩니다. 예. 지난번에 김여정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자, 방남 목적도 좀 사실은 좀 그렇지만은 네.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김영철은 제재 대상인데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해서는 안 된다까지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죠? 그러니까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는 사실 부정적인 게 많죠. 천안함 사태 같은 경우도 뭐 김영철이 주도해서 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렇죠. 배우 상황이기 인물로 때문에 지적된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김영철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대표단을 우리가 고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표단을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북한에 그럼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김영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에 대한 어떤 물꼬를 트는 측면 예. 또 와서 어쨌든 김영철이 대남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예. 우리는 그냥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대표단으로 오는 거니까 북한을 대표해서 오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예. 그 사람을 일정 부분 대표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예. 북한이 왜 저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더 지난번에 김여정처럼 예.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내세웠다면 더 좋을 예. 뻔했는데 예. 저런 사람을 내세워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좀 곤혹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천안함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김영철이 방문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벌써부터 한국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일부의 국민들 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또 청와대 일부 인사가 얘기하는 거를 보게 되니까 천안함 피격 이후의 조사 결과로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죽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난번에 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는 너무나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들을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북한이 대한민국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미국이 하고 있는 행보들을 천천히 지켜보고 난 뒤에 한 명 한 명의 포석들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의 방남 일정도 마찬가지였던 건데요. 이번 이방카가 대한민국에 오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고려한 측면들도 일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예. 지금 김영철이 대한민국의 대남 이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의 카운터파트는 서훈 국정원장이 될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나 대한민국에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북 특사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일정이 여의치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여의치 않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김영철을 보냄으로써 후속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타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격원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